인생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줄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속으로 떠나는 포항 근현대사 여행의 이수정입니다. 벌써 이 여행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런 만큼 오늘은 포항의 포항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포항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4개의 항구를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고단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곳일까요? 자그마한 항구에 돛담배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돛대 개수만 대충 세어봐도 20척이 훌쩍 넘습니다. 과거 이렇게 많은 배들을 세울 수 있는 항구는 포항 어디에 있었을까요? 보면 볼수록 궁금증이 이는 포항의 옛 사진들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날 한 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진이요. 이건데요. 예. 여기 사진에 정박해 있는 돛담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 사진은 참 오래된 것인데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되고 네. 우리나라가 네. 이제 그 10년대 일제 시대가 이제 도래했잖아요. 아, 그래서 사진 속에 여기 지금 일본 국기가 있는 거예요? 일본 그 국기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동빈부두, 현재 동빈부두가 축조되기 전에 네. 지금 항구동 그러니까 여객선 터미널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 안쪽에 뒤에 산이고 학산 쪽에 네. 그러니까 배들이 부두에 정박하는 게 아니고 거의 백사장으로 이제 끌어올려 놨죠. 왜냐 부두가 없으니까. 네. 그럴듯한 부두가 없어도 늘 수많은 어선들이 모여들던 곳. 우리나라 동남부에 위치한 동빈내항은 예로부터 천혜의 항구로 포항의 정치와 군사,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포항이 지금처럼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동빈내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지금 이 사진 속에서만 봐도 네. 이 항구가 굉장히 커 보여요.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사진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많이 커졌죠. 지금은 현대화 됐죠.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1910년대 거쳐가 2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부두 축조도 새로 하고 네. 선박이 전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차 현대화 됐죠. 자, 그러면 동빈내항을 한번 걸으면서 이야기 계속 하시죠. 네. 가시죠. 네. 항이 들어서기 좋은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 동빈내항을 제대로 보기 위해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합니다. 선생님 여기 올라오니까 이렇게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예뻐요. 아름다운데 이렇게 외국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해요. 이탈리아 같은 베니스. 네, 맞아요. 그치? 또 나폴리. 뭐 좋은 항구 이름은 다 같이 뭐 사실 거기보다 더 아름답죠. 네, 외국처럼 아름답죠. 네,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 제가 동빈내항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좀 들으면요. 네. 어떤 분들은 포항항이라고 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또 구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포항항이라고 했죠. 네. 포항항 하다가 신항이 생기고 구분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구항이라 했다가 네. 그 다음에 동빈내항이라고 이제 명칭을 동네 명칭을 따서 그렇게 동빈내항이라고 했죠. 아. 예. 포항항에서 구항으로 또 동빈내항으로 명칭이 3번이나 바뀔 동안 동빈내항에 얽힌 사연 역시 많습니다. 예로부터 해양 관문 역할을 해온 동빈내항이었지만 제대로 된 항만 시설을 갖추지 못해
홍수가 나면 평산강의 토사와 물이 범람하는 일이 잦았는데요. 그러던 중 1923년 4월 엄청나게 불어닥친 폭풍으로 동빛내항은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사망자 311명, 부상자 33명, 행방불명이 355명에 달했던 이날의 참사. 이후 동빛내항의 항만 축조가 더 절실해지면서 대대적인 평산강 개수 공사가 시작되었고 항만과 평산강 제방이 만들어졌는데요. 동빛내항이 제대로 된 항만 시설을 갖추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죠. 이제 동빛내항을 부두에 정박할 수 있도록 어선이 그래서 축조 공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죽도시장 그 입구부터 해가지고 학산까지 부두가 생겼죠. 항이 들어서기 좋은 천혜의 입지 조건에 항만 시설까지 갖췄으니 동빛내항의 날개를 단 셈입니다. 그럼 저희 내려가서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볼까요? 네, 네. 그렇죠. 신라시대부터 문물교류의 관문이었던 동빛내항은 때론 곡물을 집결하고 운송하는 항구로, 때론 군사용 배들이 정박하는 포구로, 때론 내륙과의 물류교육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수산업 전진기지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1962년에 이르러선 또 한 번 항구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빛내항을 보기 전에 꼭 이 비를 꼭 봐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비가 포항 개항 지정 기념비인데 네. 이 비는 1962년 6월 12일 날 네. 포항 항이 국제 개항장으로 이제 개항이 되는 그런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과거 국내 선박만이 드나들 수 있었던 동빛내항. 하지만 1962년 6월 12일 이후 동빛내항은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동빛내항이 개항장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동빛내항으로는 얼마나 많은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자 국내에서 주로 수산물 위주로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이 62년 6월 12일부터는 미국의 이제 선박들 그러니까 이제 뭐 보리, 옥수수 이런 것이 60년대 초부터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가난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보리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농산물, 네. 이 부산물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이 동빛내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빛내항은 1년 내내 미국의 그 농산물에 막 수백 톤을 동빛내항에 적재를 해놓고 그것을 가만히 담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 20대 초반에 그 일꾼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그 노동을 하면 또 돈도 얼마씩 벌고 그렇게 했죠. 그럼 네. 여기는 어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입 수출까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예. 어뿐 아니고 이제 외국 선박이 들어오면으로 해가지고 이제 외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또 바로 포항으로 수입이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상당한 그 영향을 끼쳤죠. 그동안 제한되었던 외국 선박들의 입출항이 자유로워지면서 동빛내항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잉여 농산물을 운반하는 대형 선박이 입항해 경북 일원의 식량 공급 창구 역할을 하는가 하면 선박의 입출항이 갈수록 늘어나 경북의 관문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가 국제적인 항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념비까지 세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얼핏 듣기로는 여기가 천혜적인 항구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동빈 부두에서 바라보면 저 건너가 포항 송도거든요. 네. 송도가 전체가 방파제 역할을 해주잖아요. 송도의 송림과 백사장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막아줘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한 겁니다.
일단 근데 이 천연 항구면 뭐가 네. 좋은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방파제로 항구를 만든 거하고 절에 포항의 내항거치 앞에 절에 긴 네. 거의 한 2km 가까이 되죠. 네. 포항 송도가 길이가. 그렇죠. 저것이 이제 송림산으로 바뀌면서 모래 언덕이 네. 완전히 큰 파도를 다 막아주고 있죠. 강풍도. 네. 근데 만일 저걸 방파제로 하게 되면 이 높이를 이 수면에서 얼마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뭐 해봐야 동해에서 불어오는 강풍과 파도가 바로 방파제를 넘어와 가지고 포항 내항을 강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천혜적인 항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송도가 굉장히 고마운 데네요. 아우, 송도가 대단하게 포항을 지켜주는 그러네요. 관문이죠. 항구로 발달하기엔 최적의 조건. 덕분에 동빛내항으로 수많은 배가 드나들면서 또 하나 발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형 선박을 수리하는 조선소와 부품을 수리하는 철공소 같은 곳들인데요. 아직도 동빛내항 주변에선 일제강점기 때 성황을 이루었던 조선소와 철공소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동빛내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항 내항의 동빛내항은 아직까지도 수산물의 집산지고 또 일반 화물선의 집산지고 특히 또 조선공업이 외정 시대부터 있던 그 조선소들이 아직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큰 선박이 이 송도 저쪽 동빛내항의 건너편에 보면 네. 그게 조선소들이 아직도 큰 선박들을 건조하기나 또 수리하는 어떤 그런 업을 이제 이 동빛내항이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가는 동빛내항이 문화와 같이 접목이 되면서 문화 관광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버스라든지 또 관광버스라든지 또는 KTX 타고 와서 포항에 오면 꼭 동빛내항을 보고 여객선도 한번 타보고 네.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포항에서는 예술인들이 이 주말마다 음악회를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제 포항 내항이 포항의 경제와 문화 예술을 같이 창조하는 아주 뜨거운 곳으로 지금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빛내항이 얼굴이 되게 자주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60년대 초에 연극한다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동빛 연습할 장소가 없으니까 네. 동빛내항이 선선하고 네. 또 동빛내항에서 연습하면 이 오징어 배들이 그 선원들이 오징어 삶았는 것도 주고 이래서 그것도 얻어 먹고 이제 연습을 하면서 쉼없이 내달리는 물길 따라 흘러간 이야기가 어디 한둘일까요? 동빛내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포항 사람들의 산 역사이자 문화, 포항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따라 이번엔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아이고 햇살이 너무 뜨거웠죠.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네, 이제 그늘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죠. 네, 여기 뒤쪽에 보니까 비석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 탕구랑 조금 떨어진 곳인데 이 비석이랑 동빛내항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네. 조선시대. 통양포 수군첨사 진영기지 사적비. 통양포란 지금의 영일대 해수욕장 끝에 있는 팔각정 일대를 가리키는데요. 왜구의 본격적인 침입이 시작된 1350년 고려말 충정왕 2년에 왜구가 침입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곳이 이곳 통양포였다고 합니다. 그래 그때까지 통양포는 포항 또는 포항을 거쳐가지고 경주까지 이 내륙 지방 영천 대구까지 왜구들이 못 올라가도록 여기에서 방비를 했는 아주 중요한 그 기지 해군 기지였죠. 그래서 1970년에 원래는 비가 있었는데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돼가 우리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네. 일본의 속국이 됨으로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 기분 나쁘다. 자기들이 옛날 왜구니까 네. 왜구가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 비를 세웠다. 이래서 그걸 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걸 1970년에 박일천 향토 사학자께서 이걸 다시 세우자 이렇게 포항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1970년에 이곳에 통양포 수군 첨사 진영 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그런 비고 포항이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그런 것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비입니다. 왜구의 침입이 계속되자 1387년 고려 우왕 13년에는 이들을 막기 위해 통양포, 지금의 두호동에 수군기지를 만드는데요. 처음에는 4척의 작은 규모로 방비하기 시작해 이후 무려 200년 동안 통양포를 지키게 됩니다. 이 사실은 동빈내항이 과거에도 해군기지가 자리 잡을 만큼 항으로 발달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주죠.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4군데 항구를 돌아볼 건데요. 네. 이제 첫 번째 동빈내항을 둘러봤는데 두 네. 번째로는 어디를 갈까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꽁치업 전진기지. 꽁치요? 네, 최대의 꽁치업 전진기지인 네. 구룡포 항으로 이제 출발을 합시다. 아, 네, 구룡포항 좋죠. 예. 이쪽으로 가볼까요? 동빈내항이 항구가 들어서기 좋은 천연 입지 조건을 갖췄다면 이번에는 무한한 자원을 바탕으로 항으로 크게 발전한 곳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대 어항인 구룡포항입니다. 이곳에는 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여기 구룡포항에 오니까 이렇게 방파제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고요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아름다운 어항이죠. 네. 이태리의 흡사 피렌체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 곳입니다. 네, 제가 사실 여기 구룡포항에 두 번째 오는 건데요. 네. 그때는 가옥거리를 저희가 둘러봤었는데 구룡포의 그 일본인 가옥거리가 네. 여기가 어업기지를 삼으면서 그 가옥거리가 생긴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되고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함으로 해가지고 그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집을 짓고 자파상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주로 이제 일본식으로 가옥을 지었죠. 2층 집, 그 목조 건물로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그 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예. 그 이 구룡포항이 생긴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구룡포는 옛날 조선시대부터 물반 고기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 한일 병합이 되기 이전부터 구한말 1890년대 또는 1880년대, 90년대부터 일본의 어민들이 구룡포가 살기 좋다 이렇게 한 사람이 와가 보고 계속 그 일본에 가서 우리 구룡포가 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주를 조금 하게 됐죠.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인들은 황금어장을 찾아 구룡포로 빠르게 이주하기 시작하는데요. 구룡포항은 1923년 방파제를 쌓고 부두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항구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끊임없는 일본인들의 어장 점령과 수탈로 암울한 시대를 보낸 항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얘기는 언제 들어도 또 슬프고 억울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자세한 얘기는 좀 걸으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그렇게 합시다. 풍족한 어자원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구룡포항의 일제강점기. 하지만 지금은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서 경북 최대의 동해안 어업 전진기지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이런 항구들이 있기에 포항의 오늘이라는 찬란한 역사가 써졌고 지금처럼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야, 바로 이거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항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드디어 마지막에 여기 왔어요. 네. 사진 속으로 떠나는 포항 근현대사 여행. 포항은 항구다 제2편에서는 개들도 1,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구룡포항의 전성기와 10만 톤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공업항 포항신항,
컨테이너 부두인 영일만항까지 포항 대표 항구들이 총출동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